김원호 작가의 장편 소설 신의 낙엽 제2부 네 번째입니다. 6월 1일 목요일. 먹을 복이 터졌네. 먹을 복이라니? 따라오게. 이석이 나를 끌고 간 곳은 중국집 홍화로였다. 방도 따로 없고 좁은 홀 안에 테이블 서너 개가 고작인 변두리의 작은 중국집으로 기숙사에서 가까운 데다가 음식값이 싸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자주 들르는 단골 식당이다. 안으로 들어서는 우리를 반겨맞는 목소리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전이었다. 이어서 두 사람의 인사가 더 있었다. 자인과 지선이었다. 이석은 그녀들이 홍화로로 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재빨리 나를 끌고 뒤쫓아오는 것이었다. 테이블을 사이에 놓고 이석과 나는 세 사람과 마주 앉았다. 그런데 정희 씨는 주말도 아닌데 어떻게 오셨죠? 내가 물었다. 이제부터는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매일 들르기로 했어요. 지선이 앞질러 대답했다. 매일 들러주기를 바란다는 투의 대답이었다. 그만큼 그녀들은 벌써부터 우정을 깊이 있게 나누고 있다는 말도 되었다. 맹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쉽게 사귀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희는 이미 지선과 자인의 다정한 친구가 되어 있다. 무엇이 그들을 쉽게 사귈 수 있게 해주었을까? 정말입니까, 정희씨? 지선의 말을 받아 이석이 정희에게 확인을 요구했다. 틈나는 대로 자주 들르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지선의 말을 전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자주란 말에는 특별히 힘을 주었다. 그러다가 공부는 언제 하죠? 내가 걱정을 해주었다. 그녀들의 우정이 셈이 나서 반쯤은 심술을 섞기도 했다. 기숙사에 들렀다가 집에 가면 공부가 더 잘 돼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러나 어째서 공부가 더 잘 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주인인 중국 여인이 옆차를 날라왔다. 중년을 이미 넘어선 여인으로 우리하고는 친숙해져서 곧잘 우리 사이에 끼어들기도 하는 여인이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 보. 모두들 함께 나오셨으니 말이오. 중국 여인의 서툰 한국어는 언제 들어도 재미가 있었다. 무슨 날이 아니라 제가 냄새를 잘 맡은 거죠. 이석이 자랑하듯 말했다. 어련하시겠소. 누구 냄새가 섞여 있는데. 이석과 지선의 관계를 전부터 알고 있는 여주인이 살짝 너스레를 떨었다. 여주인의 너스레에 지선은 잔기침으로 입을 다물었고 우리는 일제히 손뼉을 치며 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식사를 끝낸 우리들은 별다른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서둘러 자리를 버리고 일어섰으나 이석과 지선은 못내 아쉬운 듯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학교 교칙과 기숙사 사칙에 얽매여 미르라고는 제대로 가져보지 못한 그들이고 보니 아쉽기도 하리라. 두 사람을 안에 남겨놓고 자인, 정희 그리고 나 셋이서만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 역시 그대로 기숙사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다. 두 사람의 미래가 우리의 기분까지 들뜨게 하고 만 모양이었다. 나온 김에 바람 좀 쏘이다가 들어가는 게 어떻겠어요? 정희가 의견을 내놓았다. 두 분이서나 전 곧 피아노 레슨 시간이거든요. 자인이 돌아섰다. 혼자 들어가겠다는 자인을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고 나서 정희와 나는 해안선을 끼고 걸었다. 가슴속까지 파고드는 축축한 해풍이 내 영혼의 내부를 감미롭게 누비며 구비구비 끝도 없이 기쁨의 잔물결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팔짱을 끼고 손을 마주 잡았다. 소금 냄새에 묻어오는 그녀의 부드러운 채취는 정녕 피하기 싫은 또 하나의 축복이요 감사였다. 정희씨. 네? 나는 이야기가 하고 싶어 그녀를 불렀으나 할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아 입을 다물어 버렸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불러놓고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글쎄요. 이야기가 하고 싶은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재밌는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허빈 씨에게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아무 이야기도 생각나지 않았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침묵 속에 한참을 걷다가 그녀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제 발을 밟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밟아주고 싶은데요. 어머, 싫어요. 순간 그녀의 조그마한 손이 내 억센 소나귀 안에서 곰실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손바닥이 따끔해왔다.
그런 정도라면 10번, 100번을 더 꼬집혀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다. 어깨 위에 내리는 석양은 지쳐 있었으나 우리는 지칠 줄 모르고 걸었다. 이제는 이야기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지난번 장미꽃 무척 감사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저 오늘 그 꽃 때문에 자인 씨랑 지선 양한테서 놀림받았어요. 뭐라고요? 그건 비밀이에요. 내가 혼을 내줘야겠군요. 네, 정말이에요. 꼭 혼 좀 내주세요. 그녀는 또 지금쯤 그 꽃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궁금해했다. 벌써 다 시들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네, 시들어버렸습니다. 어쩌나 시들지 않기를 바랬는데 시들지 않는 꽃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대신 내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피우고 있으면 되지요. 정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녀는 약속을 하자고 뾰족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 갖다 대었다.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걸어주었다. 저녁해도 어느덧 지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기숙사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돌아오는 길에서는 내 쪽에서 그녀 앞에 손가락을 내밀기도 했다. 정말 자주 오시는 거죠? 네. 그녀는 웃으며 내 손가락에 자기 손가락을 걸어주었다. 6월 7일 수요일.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때마침 수업을 파한 학생들은 우산을 준비하지 못해 모두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하학을 늦추고 있었다. 그러나 갈수록 주룩 소리를 더해가는 비는 아무래도 쉽게 그칠 것 같지가 않았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다 못한 이석과 나는 비 맞기를 각오하고 교실을 나섰다. 현관 앞에서 지선을 만났다. 지선 역시 기다리다 못해 비 맞기를 각오하고 현관을 나서던 참이었다. 비를 맞게 된 지선을 보자 이석에게서는 용기가 생겨났다. 그는 나를 떼어놓고 혼자 떨어져 나가며 소리쳤다. 우산을 가지고 오겠네. 지선과 함께 여기서 기다리게. 그는 쏟아지는 빗속을 쏜살같이 달려갔다. 학교 근처에서는 우산을 구할 수 없을 터. 기숙사까지 갔다 와야 하는데 기숙사까지는 왕복 2km. 그는 그 거리를 그렇게 다름박질할 각오를 하고 달려가는 것이었다. 나는 별수 없이 지선과 함께 현관 앞에서 이석이 우산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 비는 시간이 갈수록 주룩 소리를 더해가고 있었다. 자기가 무슨 중세 기사라고.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지선이 혼잣말을 했다. 자기는 그러면 중세 어느 영주의 석양이란 말인가? 나도 혼잣말을 했으나 입 밖으로 말소리를 내어놓지는 않았다. 지선은 빗소리를 들으며 애를 태우고 있었으나 애태움이 그녀의 전부는 아닌 모양이었다. 애를 태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행복감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이 사실인 모양이었다. 저 빗속을 달려간 사나이가 있다. 그는 나를 대신해서 비를 맞고 있다. 비는 십자가이다. 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얼마나 큰 것일까. 그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자신을 새삼 확인하게도 되리라. 그때 그녀의 행복감은 또 얼마나 큰 것일까. 그러나 이석의 귀화는 생각보다 늦었다. 주룩비는 점점 억수소리로 변해가고 있었다. 길을 잃고 헤매지도 않는지 지선이 또 혼잣말을 했다. 이제 그녀에게서는 행복감은 사라지고 오직 애태움만이 남아있을 뿐인 모양이었다. 그녀는 더욱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오빠, 어떡하면 좋아요? 돌아올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녀는 혼자 애를 태우다 못해 마침내는 옆에 있는 나를 붙잡고 애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힘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빗길이니까 평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겠지. 그렇게 그녀를 안심시켜줄 뿐이었다. 그리고 나서도 한참을 더 기다려서야 이석이 헐레벌떡거리며 빗속을 달려왔다. 많이 기다렸지? 그가 소리쳤다. 헤매지 않았어요? 지선은 목이 메었다. 빗속을 달려온 남자와 애태워 그를 기다린 여자, 아니 화살이 빗발치는 전장을 달려온 기사와 애태워 그를 기다린 영양. 불꽃이 튀어도 뜨겁게 튀었을 테지만 학교 교정인 것이 원수로다. 이윽고 우리는 하학길에 나섰다. 이석은 우산을 2개밖에 가져오지 못했다.
사람 숫자에 맞추어 3개를 가져오려고 했으나 기숙사를 다 뒤져도 우산이 더는 없더라는 것이었다. 그 바람에 돌아오는 시간만 늦어졌다고 했다. 지선이 우산 하나를 따로 쓰고 이석과 내가 우산 하나를 같이 쓰는 수밖에 없었다. 이석이 말했다. 나는 이미 비를 맞을 대로 맞았네. 우산을 쓰나 마나일세. 자네 혼자 쓰게. 우리 두 사람이 우산 하나를 같이 쓸 경우 이석 자신에게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내 옷까지 젖게 할 터이므로 미안해서 하는 말이었다. 그렇더라도 나는 기어이 그를 우산 밑으로 끌어들였다. 그리하여 이석과 내가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앞장을 서고 지선은 우산 하나를 따로 쓰고 좀 떨어져서 우리 뒤를 따랐다. 길은 빗물이 고여 물이 발목을 차오르고 있었다. 그 물을 첨벙거리며 길을 간다. 소나기가 요란스럽게 우산을 때린다. 그 콩 볶는 소리에 뒤따르는 지선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앞서가는 이석은 지선이 미끄러지지 않고 잘 따라오는지 어쩌는지 몰라 잠옷 궁금하고 염려스럽다. 지선! 지선! 이석이 뒤를 돌아보며 지선을 불러본다. 네! 지선이 대답한다. 조심해 지선! 이석이 주의를 환기시킨다. 누굴 어린애인 줄 아시나 봐. 지선이 짜증을 섞기도 한다. 그러나 이석이 또 한 번 부르면 지선은 또 한 번 대답한다. 짜증을 섞기도 하지만 부르면 부르는 대로 빼지 않고 대답을 해주는 것을 보면 불러주는 것이 지선으로서도 과히 싫지는 않은 모양이다. 보다 못한 내가 이석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이 사람아, 그렇게도 못 믿었거든 저쪽 우산으로 옮겨가지. 그러나 아니 숫자 얻고 가지 그래. 그랬다가 학교에서 퇴학은 자네가 당해줄 텐가? 이석은 허허 소리내어 웃고 있었다. 할 바를 다 하고 난 사람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가 억수 같은 빗소리를 압도하고 있었다. 6월 8일 목요일. 밤새 쏟아지던 소나기가 날이 새면서부터는 조용한 보슬비로 바뀌어 내리고 있었다. 이석은 빗속을 한 차례 다른박질 치고 나더니 시원찮게도 감기 몸살인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으므로 나는 보슬비 내리는 등굣길을 친구도 없이 혼자 가고 있었다. 학교 앞에 거의 당도했을 때였다. 허빈씨! 허빈씨! 등 뒤에서 정희가 나를 부르며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학교 가는 길입니까? 아니라고 했다. 학교도 집도 방향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그렇다면 일부러 찾아왔다는 말인데 등굣길을 등지고 이른 아침부터 나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무슨 급한 볼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냥? 네,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마주 서 있었다. 보슬비가 조용히 속삭이고 있는 이른 아침 등굣길에서였다. 나는 우산을 들었으나 펴지 않았다. 그녀도 우산을 받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하다못해 시선이 없는 내 얼굴이라도 쳐다보며 서 있었겠지만 나는 그녀가 내 앞에 서 있다는 확신 하나만을 간직한 채 서 있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녀가 내 앞에 서 있다는 확신 하나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고 또 만족했다. 이제 나는 그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등굣길을 등지고 나를 찾아온 그녀. 급한 볼일도 없으면서 그냥 찾아왔다는 그녀. 그녀는 밤새도록 나를 그리워한 나머지 밤새도록 나를 보고 싶어한 나머지 보고지고 달려온 것이리라. 보고픈 마음 잠시도 늦추고 있을 수 없어 등교 전에 시간을 내어 부랴부랴 달려온 것이리라. 달려와서 내 앞에 서 있는 것이리라. 나는 한참 동안을 말 못할 기쁨에 쌓여 서 있었다. 그때 한 줄기 가느다란 한숨소리가 내 귓전을 스치고 지나갔다. 보슬비 소리보다도 더 가는 한숨소리. 안타깝게도 그 한숨소리는 그녀가 서 있는 방향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한숨소리였다. 불안한 예감이 나를 휩싸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나를 싸고 있던 기쁨은 그녀의 한숨에 실려 어디론지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생겼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왜? 그녀는 말을 못하고 섰다가 한참 만에야 간신히 입을 열었다. 조금도 안 보이세요? 네, 전혀. 부탁이에요, 허빈씨. 그녀는 목매인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한 번만,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절 좀 쳐다봐 주세요. 네? 네? 간밤 꿈속에서처럼 말이에요. 꿈속에서처럼? 아니에요. 미안해요. 미안해 허비씨. 그녀는 울면서 저 멀리 달아나고 있었다. 정희씨! 정희씨! 나는 신락 같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으나 그녀는 이미 내 앞에서 멀리 사라져가고 없었다. 아, 보슬비가 그녀를 데려간 것이리라 생각했다. 6월 9일 금요일. 빗소리를 뚫고 피아노 소리가 들려온다. 끊일 듯이 이어지는 소리. 월광 소나타다. 빗소리가 살아나면 소나타는 죽고 빗소리가 죽으면 소나타는 살아난다. 월광 소나타는 자인이 즐겨 연주하는 곡이라고 한다. 빗소리 축축한 이 적막한 밤을 월광으로 밝히고 있는 저 장한 솜씨. 비여, 땅으로 내리는 비여, 하늘로 치솟아 저 황폐한 별들의 버려진 땅이나 기름지게 해다오. 6월 10일 토요일. 계속되던 장마도 끝이 나고 감기 몸살로 알아누웠던 이석이도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독서회가 열렸다. 오늘도 세진여고 학생들은 우리 맹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느라고 목이 아픈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생긴 것일까? 정희가 독서회에 불참했다. 그녀가 없는 독서회는 쓸쓸하고 재미가 없었다. 독서회가 끝나고 나서 진 여학생들에게 그녀의 안부를 물어보았다. 오전 중에 학교에는 등교를 했더라고 했다. 장마 뒤라서 혹시나 하고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몸져 누운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6월 19일 월요일. 우혁이 왔기에 허순에게 보낼 편지를 그에게 대필시켰다. 대필을 끝내고 난 그가 말했다. 또 다른 데 쓸 편지는 없나? 애인한테 쓸 편지도 있으면 내어놓게. 얼마든지 써줄 테니. 나는 피식 웃고 말았다. 그가 다시 말했다. 왜? 애인을 아직 못 구했나? 한 사람 구해주게. 연애 한번 해보고 싶은가? 해보고 싶네. 어떤 사람이면 좋겠나? 그야 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아가씨라야 되겠지? 아니. 아니라고? 두 번째면 좋가네. 기왕이면 첫째로 하지 그러나? 첫째는 이미 자네와 약속이 되어 있는데 난들 어떻게 하겠나? 그러고 보니 또 누이 자랑이군. 우리는 하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오랜만에 가져본 그와의 즐거운 시간이었다. 6월 25일 일요일. 벌써 2주일째 정희가 오지 않는다. 자주 들르겠다고 한 약속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자주 들르겠다고 한 약속이 아니던가. 그런데 주말도 2번씩이나 빼먹으니 어떻게 된 건가. 내 가슴속에 오래도록 피우고 있기로 한 꽃은 이제 다 시들어버려도 좋다는 말인가. 돌보지 않으면 꽃은 자연 시들고 말 텐데.